여기 한국은 너무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다는 벨기에 심리학자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인들의 따뜻한 진면모를 보게 되었고 지금껏 자신이 보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오해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데 도대체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지 지금부터 사연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 브뤼셀 인근 감옥의 재소자들을 상대로 심리학자로 5년간 일을 하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한국 여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10대 시절부터 한국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저의 한국 문화 사랑으로 인해 드라마나 영화의 배경이 아니라 실제 한국은 어떤지 궁금해 한국으로 여행 오게 되었습니다. 다들 알겠지만 한국과 벨기에의 문화는 많이 달라요. 벨기에는 한국과 다르게 아직도 왕이 있는 입헌군주제 나라이고 또 우리만의 고유 언어가 없어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세 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한국어라는 자신들만의 고유의 언어가 있다는 것 역시 저를 상당히 끌리게 만들었어요. 한국 드라마, 영화를 접하기 전까지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본 문화에 큰 매력을 가지진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의 DVD를 접하게 되었고 겨울연가를 본 순간 쓰라린 스토리에 반해버렸고 장면마다 흘러나오는 OST 음악은 스토리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주더군요. 게다가 한국 드라마는 지금껏 제가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장르였기에 어린 제가 이해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전개되어 몰입도가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때 당시에 벨기에에 한국 드라마를 번역해주는 소규모 단체가 있어서 드라마를 보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겨울연가를 처음 접했을 때의 나이가 13살이었어요.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저는 수많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데 한국이 만들었다고 하면 사극이든 범죄물이든 또 공포든 로맨스든 가리지 않고 정말 닥치는 대로 다 봤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본 한국 영화는 벨기에를 배경으로 하며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 송중기가 등장하는 로기환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연기하는 배우들의 대사나 연기력을 보다 생생하게 느끼고 싶어서 한국어 공부까지 했고 이제는 자막 없이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처음 한국어 공부를 할 때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혼자서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려 했지만 너무 어려워 포기하게 되었고 결국은 학원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부모님께서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고 도전하는 자세가 아름답다며 저를 칭찬해 주시기도 했지만 주변에 있는 저희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 따위를 보겠다고 언어까지 공부한다면서 저를 하나같이 깔보고 무시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상처가 되기도 했죠. 그럼에도 저는 한국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저에게 한국어 문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 한국어 발음의 경우에는 저의 모국어인 프랑스어에는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발음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나씩 단어를 배워나가기 시작하면서 한국어로 문장을 만들어 소리내어 말할 수 있을 때는 성취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말할 때 만들어지는 소리는 프랑스어와는 뭔가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 한국어 공부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해 들었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저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고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울 정도로 여전히 열정적이랍니다. 물론 앞으로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10대 시절부터 지금껏 쭉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제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어요.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껏 제가 해온 일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5년 동안 재소자들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해주는 일이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는 매우 악랄한 사람들도 섞여 있었어요.
상담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저의 성적 취향을 묻는다든가 또 갑자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든가 또 한 번은 감옥에서 나가는 순간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저희 직업이다 보니 이겨내려 했지만 시간이 거듭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중에는 저렇게 악질도 있었죠. 때문에 제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문득 밀려들었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심리학을 전공했고 그것을 이용해 상담을 해주고 재소자들의 심리를 보다 편안하게 해주고 있지만 반대로 그 사람들에게 받는 저희 정신적 스트레스는 보안과 규칙에 의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은 맑아지고 편안해질지 모르지만 그들로부터 얻게 되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압박감과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무슨 사달이 나도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생계와 연결되고 또 제 업이기 때문에 결국 이곳을 나가게 되면 비슷한 곳에서 일을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스트레스의 연속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참을 고민하면서도 섣부르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날 역시 한 재소자와 상담을 하던 중에 저는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질리기 시작하면서 눈앞이 캄캄해졌고 결국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의무실에서 눈을 뜬 저는 이 일을 잠시나마 떠나 있는 게 좋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고 그 덕분에 저는 용기 내어 일을 그만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희 이런 기분을 털어내고 저에게 5년 만에 휴식을 주고자 아시아 여행을 준비했어요. 평소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좋아했는데 세트장이 아닌 실제 한국은 어떤지 궁금해 가장 먼저 한국으로 오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영화와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며칠 동안은 힘들고 슬픈 마음이 계속됐어요. 사람들이 너무 우울해 보였거든요.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말을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서로 쳐다보는 행동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외롭고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제가 드라마에서 봤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너무 삭막하다는 느낌을 처음 며칠 동안 받았어요. 거리에 아름답게 핀 꽃도 왠지 모르게 시들시들해 보였고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카페에 들어갔을 때, 또 어디에 들어갔을 때 모든 속도가 너무 빨라서 느릿느릿한 벨기에와는 많은 부분에서 달랐기 때문에 적응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왜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지 알겠더라고요. 단 며칠 만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뭔가 성공을 이뤄내야 한다는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돈이든 아니면 명예든 말이죠. 특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참 많다고 했는데 한국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압박감이 엄청나고 또 그들이 사회로 나와 그런 사회를 유지하고 또 대물림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특히나 교육적으로 한국은 세계에서도 내로라 할 정도로 수준이 높고 또 학구열이 대단하기 때문에 압박은 더욱 대단해 보였어요. 벨기에 역시 한국처럼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을 걸으면서 마주치는 여러 미용 광고가 왠지 모르게 낯설고 한국인들이 더욱 안타깝게만 느껴졌어요. 드라마에서도 종종 본 적이 있어요. 여배우든 남배우든 모두가 멋진 몸매를 유지하려 하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한 끼라도 더 굶어서 날씬한 몸매를 가지려는 모습을 봤는데 이것은 드라마 속에 만들어진 허구가 아닌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라는 점에서도 정말 각박하게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물씬 들더군요. 물론 벨기에나 다른 유럽에서도 예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꿔야 한다는 압박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국과 달리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죠. 때문에 제가 더욱 놀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인들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모든 사람들이 무표정했기 때문에 차갑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조금씩 친분이 쌓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내게 친절로 대해주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정서상 한국인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인색해하던데 막상 내가 먼저 다가가 말을 걸면 그 사람들은 마치 10년지기 친구인 것처럼 급격한 속도로 관계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에는 남산 케이블카를 함께 탄 한국인 아저씨와 친해지게 되었고, 우리는 맥주를 마시면서 좋은 친구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아저씨의 딸은 한국의 전통시장과 그 안에서 해야 할 것들을 요목조목 짚어주었고, 심지어 시간이 괜찮다며 다음날 우리는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지만 한국인들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손한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의가 뭔지 모르는 저와 같은 유럽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예의 바른 모습으로 나를 대해주면 뭔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뭔가 대우받는 느낌이 들어 너무 행복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때문에 예정보다 좀 더 한국에 머무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물론 한국인들의 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자연경관 역시 저를 사로잡는 데 충분했어요. 특히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국토의 60%가 넘는 산지 비율을 가지고 있어 이 둘의 조화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는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런 자연환경은 이제 막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 멀리 보이는 한국의 자연환경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익숙하게 봐왔던 풍경들이기 때문에 마치 제가 드라마 속 또는 영화 속 하나의 역할을 맡은 배우가 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식은 저희 입을 즐겁게 해주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이에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날씨는 아주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춥고 칼바람에 얼굴이 찢기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는데 길을 걷다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서 저는 짜장면을 주문했는데 그 짜장면을 먹는 동안 몸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아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음식이 바로 짜장면입니다. 그 후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짜장면을 참 열심히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나라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역사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다른 제국주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지배를 위해 한국인들을 힘으로 억압하고 폄하하는 교육을 지속했기 때문에 당시 한국인들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은 한국의 역사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아픔을 딛고 일어나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지금 세계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이런 식민지 생활을 했던 나라들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한국전쟁까지 치르면서 이들의 경제는 완전히 파국을 맞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한강의 기적을 써내며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죠. 심지어 한국인들은 거기서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까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통해 보면 참 잘 알 수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는 제가 처음으로 본 2000년대 초반의 겨울 연가와 2010년대, 2020년대 드라마,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옛날이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 드라마들을 비교하면 시대별로 등장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와 풍습들이 잘 나타나는데 한국이 매년 어떻게 성장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드라마를 통해 보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훨씬 더 재밌었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발전해 결국 드라마나 영화처럼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아주 강렬한 희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어디에나 좋은 것이 있다면 싫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해피엔딩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한국은 수많은 어려운 순간을 스스로 헤쳐나가며 이겨냈고 멋진 역사를 만들어낸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끝이 드라마처럼 해피엔딩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하지만 아마도 한국에서 직접 살아보지 않은 사람의 말일 것입니다. 직접 제가 몇 달 동안이나 지금 한국에 거주하면서 살아본 결과 한국은 충분히 행복한 나라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물론 한국의 아름다움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참 멋진 것들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웠던 건 병원 시스템이었습니다. 벨기에의 경우에는 다른 주변국들과 다르게 1차 의료가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2차 병원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엑스레이부터 초음파까지 한자리에서 다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엑스레이를 촬영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또 다른 건물로 찾아가거나 혹은 엑스레이만 전문으로 촬영하는 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워요. 뿐만 아니라 엑스레이 판독이 한국처럼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1에서 2주 정도 기다리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엑스레이 판독 결과를 보내줍니다. 이때 간단한 설명이 써 있긴 하지만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면 대부분 알아들을 수는 없어 결국 다시 병원을 예약하고 또 몇 주를 기다려 병원을 찾아 판독 의뢰를 해야만 하죠. 하지만 한국은 한 병원 내에 엑스레이 방사선외과가 있고 그곳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곧바로 엑스레이에 대한 설명까지 친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진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또 외국인임을 감안하더라도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과 약국이 하나의 세트처럼 같은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역시 만족도가 뛰어났습니다. 심지어 하나의 건물에 은행, 우체국, 편의점 등이 다 있는 것도 충분히 놀랄만한 것 중 하나였고 말이죠. 저는 아직까지 서울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충분한 여행을 즐겨본 후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나라로 여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 동안 한국에 머물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남은 여행 기간 동안 한국에서 더 많은 추억을 쌓고 돌아갈 수 있으면 그것만큼 저에게 큰 선물은 또 없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